화면 보이시죠? 오늘 농사 짓는 건데요. 이게 마늘 캐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마늘이 지금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 건 아니고요. 저는 농사를 잘 못 져서 저는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도 지가 크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그런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막 했더니 마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쪽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집 마늘은 쪽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못 갈라졌어요. 제가 양분을 안 드리고 제때 물도 안 드리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로 돼 있어서 그랬더니 요 동네 분이 오늘 6시 반에 마늘을 캐니까 내려오시려면 오셔라.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 일을 조금 해드리는데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 거기서 밥도 주고요. 막걸리도 주고, 막걸리는 제가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만큼 한 봉다리 줘갖고 그거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이렇게 열심히 짓는 분 옆에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그냥 얻어먹을 정도는 되는데 오늘 지구의 환경의 날 해서 제가 15번을 다루는 거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지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거는 감자예요. 한 달 지나면 이제 감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마늘 몇 쪽하고 나중에 감자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늘을 먹으면요 냄새가 잘 안 나요. 굉장히 달콤해지고 저희가 시울이라는 동네인데요. 조안면 시울이 여기 것은 이 동네 분들 얘기는 굉장히 달다 그럽니다. 그리고 곧 제철에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100쪽에 100개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분처럼 이게 삽으로 하면은 그나마 인건비니까 되는데 육아에서 싹 가를 때 요 옆에 있는 트랙터가 맞아 가렸거든요. 기계를 대면 이제 그 순간 농업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수익률이. 우리가 먹는 여러분이 드시는 대부분의 건들은 수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감자는 지났고요. 마늘은 이 감자가 6월 말에 캐거든요. 그럼 현장을 한번 견학하고 싶다,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강동열 원장께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이 마늘을 여러분이 캐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못 드려요. 한 줄만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홈이라는 거로 다 이렇게 했는데 감자를 다 찍어 놓습니다. 감자를 캐는 게 아니라 감자를 찍어 갖고 먹을 수 없게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캐논 지금 감자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전경이고요. 아주 전형적인 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엊그저께 다녀온 이아사라는 데인데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우리도 싸우지만 말고 연합군과 러시아하고 이제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합군의 대표가 미국이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대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그 당시에도 힘이 셌어요. 저쪽 베를린 옆에 가서 포츠담 선언이라는 데 한 데를 가보시면
그 포츠담 선언했던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 섬 이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C 뭐라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섬에 가보면 거기 회의 장소가 있는데 러시아 대표가 앉는 그 의자가 제일 커요. 빨간색으로 쫙 돼 있고. 근데 그거를 기차로 그쪽까지 실어왔대. 이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아까 이런 이렇게 마늘 캐고 감자 캐고 이런 저희들의 세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두 나라가 세계를 대상으로 좀 민망한 생각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만 말고 좋은 일 좀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게 이제 우리 연구소를 짓자. 그래서 어플라이드 시스템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시스템 애널리시스 응용 생태 체계, 뭐 생태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뭔지는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구하는데 지금도 그렇죠.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온 건데 거기가 중립국이거든요. 요번에 그 핀란드 이런 데가 중립국이었다가 나사에 이제 가입한다. 뭐 그런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나사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그 왕국의 여름 별장이랍니다. 그거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오스트리아. 우리가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연구소가 있는데 세계적인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쪽하고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일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는 EGU라고 유로피안 지오 사이언스 유니언, 미국에서 하는 거는 AGU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지오 사이언스 유니언. 근데 지오 사이언스 하면은 육지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해상, 그다음에 대기, 뭐 식물, 동물, 그다음에 땅 밑에 있는 지질, 지구, 이런 거를 모든 걸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아쉽게도 아메리칸 지오 사이언스 유니언 제일 큰 겁니다. 그게 그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다가 지금은 뉴올리언스라는 데서 하거든요. 그 겨울에 해요.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거를 해서 유로피안 지오 사이언스 유니언을 만든 거예요. 그게 EGU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4월에 비엔나에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런 데를 가보고 싶다 그러시면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다 하시면 돼요. 학부생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시면 되죠. 저쪽 미국 뉴올리언스랑 동부거든요. 그럼 15시간 날아가고 여기는 이제 유럽이니까 보통 11시간, 12시간 날아가면 되는데 그리 가실지는 뭐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비엔나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유럽을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도 한번 요 시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그 비엔나고 아까 요 보여드린 이거는 락센버그라는 데인데 버스 타고 차 타고 40분, 30분 걸려요. 그래서 간 김에 이하사요가 있잖아요. 굉장히 친합니다. 그쪽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인데 그 대학원생들하고 이쪽하고 스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도 몇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이쪽에 그 유럽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그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하는 주로 교수들이 하는 것은 주로 이런 얘기예요. 외국 연구기관하고 교류를 맺어서 공동 연구를 합니다. 제가 하는 공동 연구 중에 하나는 인도의 비마라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부하고 하부하고 물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농민하고 또 도시민, 그 물의 사용에 따라서 갈등이 이루어져요. 그게 그 개발도상국일수록 더합니다. 그리고 물 부족가일수록 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스 애널리시스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연구 두 개입니다. 이쪽하고는. 그래서 비맛 인도의 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중위도,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의 물, 식량, 에너지 넥서스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 저희 컴퓨터 갖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또 그런 걸 하면 또 이렇게 사진도 찍습니다. 우리가 전체도 찍었고, 밖에서 찍었고, 근데 그건 제가 아직 안 갖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오는 10월에 여러분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10월 12, 13일에 이하사가 50주년이거든요. 50주년의 리저널 컨퍼런스를 저희가 유치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행사 책임자가 접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제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밟아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순서를 안 밟으면 나중에 삐져요. 상대가. 그러면 이제 어긋나거든요. 여러분 친구 사귀실 때나 또는 뭐 연인들 사귈 때도 항상 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미리 안 알리면 반드시 후환이 됩니다. 그거는. 여기도 가서 이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그걸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해보시고 준비되는 대로 우리하고 이제 공유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거기에 이제 마리아 프랭클린이라고 거기 독일 유럽 분이에요. 이분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디렉터는 지금 미국 출장 중이고, 이분이 바이스 디렉터 부소장이에요. 이분은 국제 담당분인데 두 분 다 인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미국하고 소련이 만든 거기에 구성원을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도 오스트리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도 NMO라 그래서 내셔널 멤버십 오거나이제이션이거든요. 저희가 돈을 일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사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데 소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있을까? 잠깐만요. 여기 없네요. 여기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있다가 또 포스닥 갔다가 거기에 직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뽑힌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수, 뭐 방문 교수 이렇게는 갔어도 직원으로 뽑힌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국제사회 이런 데 이제 연구소나 이런 데 가보면 약간 좀 아쉬운 게 저희 나라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국제 조직에서 많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많았고요. 그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보면은 동남아시아. 이분도 인도네시아잖아.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저희보다 많이 못 사니까 그렇게 정성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질 않는 나라들, 뭐 스리랑카, 네팔, 부탄, 뭐 인도네시아는 잘 사는 거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볼 때는 절실한 거예요.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내가 역량이 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나라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눈을 외국으로 돌리죠. 내 역량이면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해. 뭐 이런 부분이요. 이분도 꽤 국제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요. 이분은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가서 거기서 우리식으로 연구재단, NRF, 부소장까지 하시고 오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럴 때가 됐다.
이제는 뭐 저희가 좀 그 아쉬워서 또는 뭐 잘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뜻을 못 펴서 이런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뜻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더그 크게 논다. 그 지구적인 대상 갖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사회적 인식이 좀 적게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나는 아주 통 크게 한번 다뤄본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저희가 어른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SDG와 관련돼서는 IPCC 이혜성 의장님, 전에 세계은행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쪽으로 좀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스트리아를 떠날 때 이륙할 때 찍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기분이 나쁜 게 이 나라들은 땅이 넓어요. 아까 우리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산에서 이렇게 삽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면서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한 거 제가 캡처해서 넣어봤고요. 저는 여기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자랑은 SDSN 코리아를 사무국으로 있다 그 자체가 자랑이니까 뭐 더 이상 크게 자랑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셔서 대학원 가시고 또는 학부를 공부하셔도요. 저희가 여기 학부 연구원인 직원도 뽑고 연구원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동열 선생이 거기에 SDSN 코리아라고 있거든요. 요거 위에 있는 거 여기에 총괄 간사를 맡고 있고 아마 매주 이쪽 본부하고 전화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나왔고요. 80학번입니다. 여러분이 몇 학번인지 모르는데 40년 뒤에 지금 2020 학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본 학번 2020. 저는 80은 뭐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뭐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80학번 민주화 시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광주사태 나고 뭐 이렇게 된 학번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업 일수로 보면은 전국의 모든 대학 1학 80학번이 유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81학번하고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과제를 내줘서 저희를 구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니까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냈나?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복수를 하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개는 이쪽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서로는 좀 길지만 이제 훅훅 나갈 겁니다. 저는 환경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국제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들여다볼 거고요. 여러분한테 좀 격려 또는 좀 인커리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추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 이제 학계의 노력인데요.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여기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중위도 지역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협력이에요. 북한 살림이나 환경 문제를 가지고 또는 뭐 폭넓게 보건 문제, 즉 코로나 같은 그걸 가지고 남북의 협력을 우리 중심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여러 번째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 이제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좀 한 몇 분이라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고려대학
탄소 중립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의 역할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 것을 못하면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고려대학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거를 수립을 한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자긍심을 좀 더 키우고 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집은 단돌이 못하고 우리 고대에도 안 하는데 뭐 그 지구를 생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쪽팔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데 어디 가서 막 이제 대한민국의 환경 얘기하고 또 그 지구의 날, 또 환경의 날에서 모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학교에는 그걸 합니까? 그러면 안 하는데요. 그러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창피할 것까지는 없죠, 사실은. 여러분의 못해서 안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저 같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분이 나쁘지 않게 가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다른 학교 전국에 좀 이렇게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표 자료가 어디에 있는 제가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또 회장이에요. 제가 창피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이제 펼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갔다 온 유럽에서 보면 극동아시아입니다. Far Eastern Country. 그 다음에 calm country, 조용한 나라. 그런데 조용하지 않죠. 남북 갈등도 있고, 긴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데 이제 한류, 방탄, 소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우 여러분은 외국 가면은 좀 이제 알아보죠, 다른 분들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말도 분명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제 때는 그런 걸 잘 안 했고, 한국이 어디에 위치하냐, 이래요. 기분 나쁘게. 그러면은 니네 나라는 어디에 위치하냐, 그러면 아프리카 위치하다. 우리나라 아시아에 위치하지. 이렇게 역으로 그냥 이제 하는 그런 대화도 기억이 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죠. 근데 최근에 국제적 위상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의 한 64%가 산이고요. 농경지가 20%, 85%가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길, 이런 도시 이런 거로 쓰여지는데 거기에 인구가 다 삽니다. 거의 다. 뒤에 나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60년생인데 60년생일 때 산이 이랬어요. 벌거숭이산.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거짓말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눈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초등학생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땔감. 여러분 다 오늘 에어컨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 잘 안 나죠. 어쨌든 불편한 거 별로 없잖아요.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이 나무를, 베나나 나무.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 식수. 국가가 이렇게 요거 이제 메가폰 이렇게 들고 하나 심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요 땅을 파서 정리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이 굉장히 경사가 급한 산들이라 이런 데서 다 나무를 했다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게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북한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진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북한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좀 감명, 이게 이제 칼라니까, 칼라면 70년대예요. 70년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 또는 어쩌면 젊은 할아버지 세대, 또는 삼촌 세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검은 고무신에 빨간 양말, 호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글도 옛날엔 썼었는데 요새는 글을 이제 쓰기 싫어져 갖고 그냥 열심히 논문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밀레 이삭 줍는 여인 이런 그림 있죠. 그거
보다도 여기 아기가 아마 저하고 나이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저보다 어리겠네. 이게 70년대니까 10년 정도 어릴 겁니다. 냄비, 호미, 고무신, 아기 뭐 이런 키워드만 가져도 충분하게 이 당시에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쭉 해서 이거 나무 심은 거거든요. 심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풀을 베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느냐고 잘 못 자라요, 첫해. 그러면 그 이미 뿌리가 있는 그 풀을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럼 나무가 죽어요. 그걸 다 이제 베내고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이제 좋은 산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제 발전하고 산이 좋아진 거하고 거의 코릴레이션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 나쁘면 나쁜데 잘 살까? 거꾸로 잘 사는데 주변의 환경이 나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못 사는데 주변의 환경이 좋을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확대 해석은 좀 안 되지만 그 환경을 잘 가꾼다는 거는 잘 살게 되는 거고 잘 살아서도 환경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해성 이분이 이제 그 적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아마 그 월드뱅크 거기 있었을 것 같죠. 의장이실 것 같고 이게 방탄소년이죠. 그리고 제가 많이 그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또 대견하게 했던 그 감사했던 그 김연아, 손흥민 지금 뭐 올해 그거 뭐 공동 그거 했죠.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리지만 식량의 75%,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자, 에너지 우리가 자급하자 또는 50%로 내리자, 뭐 식량 50% 내리자. 여기 안 쓸 수 있는 건 우리 나무 있잖아요. 목제품도 거의 90% 수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인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입하는 양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또 어떤 그런 걸 구매할 만한 그 능력이 있는 거고 어쩌면 그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고민스럽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메가 트렌드라는 거 있잖아요. 고령화, 도시화, 과소비 뭐 등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면서 봤는데 그 누구더라? 이제 여러분 고령화 치면 이렇게 나와요. 뭐 OECD 37개국 가장 빨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빠른 소멸국이 될 것이다. 최근에 얘기했대요.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입법조사처에서 봐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지금도 소멸되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많고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아마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의 그 고향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빨리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확실해요. 출산율도 적고 인구 그 감소율이 OECD 안에서 탑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도시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 면적 17%의 인구의 92%가 살아요. 서울 찍고 뭐 대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에 거의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입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푸드 마일리지가 큰 거예요. 그 소비가 할 때 그 이동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철 음식
그러니까 그 지역 음식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역 음식, 지역 그때 음식, 지역 음식을 써야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시우리 아까 그 마늘 이렇게 캐잖아요. 감자 요만큼이에요. 한 트럭이 안 나와요. 제가 농사지면. 그러면 구리 농수산물 시장의 지척인데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어마어마 5톤, 10톤 차 들어와야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제 거는 거기 입구에서 뭐 노점상을 허락하면 거기다 놓고 팔 정도 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푸드가 안 되는 거죠. 로컬 푸드가 안 되는 거는 제철 푸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동되는 동안에 이제 물과 에너지 많이 쓴다.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다.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냥 멈추는 추세로 또는 감소하는 추세로 가야 됩니다. 세계는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뭐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잘 아는 SDGs 등이 있죠. 그럼 국제협력은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좁아요. 인구로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탁 차지하는데, 인구 밀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아주 빨리 갔습니다. 우리 5천만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살잖아요. 그럼 1인당 우리 1평방킬로미터로 500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1평방킬로미터당 16,000명이 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탱해 주는 건 인프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물은 이 전국에서 서울로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전기, 전국에서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 전국에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물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되느냐? 뭐 맞죠. 그런데 분산이 가능할지. 여러분이 저쪽 어디 시골 가서 근무지가 있고 서울에 있으면 그 선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개인적인 거고 또 어려운 거잖아요. 강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5P로 하는데 그 5P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뭐 일자리, 물,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런 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 땅하고 연관시켜 보면 땅에서의 흡수 이 뒤에 나옵니다. 흡수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땅 부분에서 흡수를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배출의 24%는 잘못된 토지 관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막 벤다든지 경운을 너무 깊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20%를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중립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토지 관리를 잘해서 생태계 부분에서 흡수입니다. 약 4,100만 톤이 흡수가 돼요. 북한은 배출이고, 그러면 그 4,100만 톤이 6.3% 정도 되거든요. 7억 톤 배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이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그 토지 관리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SDGs가 거기에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동반 상승 효과를 갖느냐, 그 상쇄 효과를 갖느냐. 상쇄 효과는 줄이고 동반 상승 효과를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물, 식량, 에너지의 넥서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토지를 볼 때 물과 식량, 에너지의 서로 물에 대한 그런 컨플릭트, 물 사용에 대한,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는 거, 요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떤 것인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토지 관리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관리를 잘 한 거예요. 과거에 뻘거숭이산에서 황폐화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고,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에 과거 50년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물어보려면 저나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짧은 50년의 역사가 저는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 이거를 이제 세계로 옮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등을 다 연결시켜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봤는데, 우리보다 밖으로 나간 거, 이런 나라들이 좀 잘하는 거고요. 다른 이 안으로 있어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위도를 쭉 봤는데, 경제는 우리나라, 대부분 우리나라 안쪽에 있어요. 등이 못하고.
환경도 안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안쪽이 많아요. 정치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밖도 있고 안쪽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몇 년도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럼 우즈베키스탄이 경제로는 우리나라 몇 년도, 환경으로는 우리나라 몇 년도, 사회로는 우리 이렇게 되면 그 맞춤형 그 ODA나 뭐 아까도 나오던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은 플랫폼이다. 그거를 계획을 한다면은 플랫폼이 아닌데, 우리는 박스에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자료를 쭉 넣으면 너는 경제는 50년도야, 뭐 환경은 몇 년도야, 그러면 그 해결 어떻게 했는지 니네 거 보여줘봐 그러면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듯이.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하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중위도 지역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 중위도 지역이 인구의 50%가 살고 대한민국이 속해 있고 북한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위도 지역에 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에서는 무엇을 한지를 잘못하면 이게 내용이 수업 시간처럼 돼서요. 굉장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아까 메가 트렌드 얘기했죠. 그거는 기후변화, 물 부족 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갈등이 예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자연적인 갈등,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있는 사회적 갈등, 이것이 양쪽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도너츠 안에 안고가 없는 그냥 이렇게 비실비실한 도너츠가 되는 거고, 이거를 안쪽에 그 갈등도 해소하고 바깥쪽에 지구적 갈등도 해소하면 좀 이렇게 안에 맛있는 크림도 들어가고 이런 도넛이 된다는 거 이론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답이 없다. 의사결정을 그때그때마다 잘 해나가면 좋은 데로 가는 거고, 매번 하는 의사결정이 이상하게 꼬이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는 바로 이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잘못할 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잘못하는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패스웨이라 합니다.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리질리언트,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해도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이미 끊어진 거. 거기에 보면 지구의 유전적 다양성, 농업이나 이런 데서 질소 사용해서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 기후변화도 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에도 여러분이 있는데, 국제적인 노력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뭐, IPCC라는 데서 매년 어세스먼트 레포트를 내고, 지금 이제 6차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보고서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각심은 굉장히 높아요. 자, 기후변화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런데 활동이 이제 좀 적다는 것이 문제죠.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못해. 그러니까 정부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요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가 단어 중에서 민감한 단어다라는 단어 있고 취약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후변화를 쓸 때는 취약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기후변화 취약성. 어디가 취약하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는 자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취약하다라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데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햇빛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좀 물집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가 민감한 거죠. 취약한 건 아니에요. 민감한데 내가 선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모자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심하면 안 나가도 돼. 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국가가 저를 먹여 살려. 아니면 그 조직이. 그런데 반대로 선크림도 없고 모자도 없는데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끼를 못 먹는다. 이런 게 취약한 거거든요. 그럼 취약하다는 거는 그 선크림은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고 그 사람이 안 나가도 모자 선크림은 기반 시설이고 안 나가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회적 제도, 그다음에 그 지원 체계. 이 두 개가 없으면 취약하게 되는 거죠. 기후 변화에서 취약하다라는 용어는 기후 변화는 제도나 인프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 기후 변화에 이렇게 민감해 이러면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용어고 취약하네 그러면 뭔가 해야 되겠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 자료는 다 드릴 거고 이미 저 이메일 통해서 아까 한 연구원인가에 드렸거든요. 여러분한테 나중에 공유를 할 테니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거를 하려면 제 전공인데요. GIS라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가 얼마만큼 취약하냐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돈 세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더 취약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더 취약한 지역에 이제 뭔가를 더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역시 지금은 이런 플랫폼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한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했던 다양한 그런 그 학문적 연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은 주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컴퓨터 앞에 거의 오랫동안 앉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니까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나오면 그거를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그거를 이제 제공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 과학의 역할은 그러면 논문만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를 자꾸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죠? 쓸 수 있도록 자꾸 얘기도 하고 좀 사회를 귀찮게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평가받잖아요. 그 논문을 쓰면 그 다음 논문 또 써야 돼.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논문 책밖에 돌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약간 덜 미안하거든. 난 논문 써야 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젊은 과학자들은 뭐 미래도 또 그 논문을 통해서 더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연구도 활발해야 돼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시니어, 이제 갈참들,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은 사회적인 활동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거. 뭐 논문 안 쓰시고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자들이시죠. 근데 저는 그 논문 안 쓰고 사회 활동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 김용준 교수님이라고요. 우리 고려대학교의 화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아주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과학인의 역사의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80학번인데 이때 군대 갔다 오니까 이런 책이 있다고 선배들이 알려줘서 샀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못 읽었어요. 최근에 이제 책 정리하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 있어서 보니까 과학의 세속화라는 이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중의 외면서 과학의 성역화로 권력과 결탁한 부패와 억압의 시절. 그래서 과학이 더 이상 과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산업화, 사회화, 정책화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내용 중에서 어디를 해야 되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전지구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럼 어디를 할 것인지, 아프리카 쪽을 할 것인지, 동남아시아 쪽을 할 것인지. 뭐 최소한 북유럽이나 유럽은 아닐 거잖아요. 그들이 뭐 워낙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도 뭐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쪽 남아메리카 이런 쪽. 러시아는 아니지 않겠어요? 러시아가 뭐 우리한테 그렇게 뭐 기회 많이 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중위도 여기 한반도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파란색이 그 온대 지방이에요. 근데 지금 온대 지방이 기후변화 관련된 스키즈 되고 있습니다. 더울 땐 더 덥고 추울 땐 더 춥고. 그러니까 이제 기상학적으로 이 중간에 벨트가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북쪽은 북쪽대로 나름 잘 살아요. 그 보면 캐나다 크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저쪽 북유럽에 있는 저기 나라들, 노르딕 또는 뭐 이런 나라들은. 근데 이쪽도 굉장히 못 살죠. 그리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죠. 근데 중위도 쪽을 이렇게 보면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구의 50%가 이 지역에 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바다하고 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 뭐죠? 여기 흑해, 요게 무슨 애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그다음에 지중해 이런 데만 식생이 있어요. 그럼 육지 카스피해요. 카스피. 육지 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반건조에서 건조. 우리나라 봄 날씨 같은 날씨가 지속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강수량으로 보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물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데 이 중위도거죠. 그 우리나라와의 그 연관성이 계속 높고, 그래서 그 SDGs와 관련 보면 물, 식량, 생태계의 그 연결고리를 잘 그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하는 산림 쪽을 보면 산림하고 농지하고 토지가 이렇게 경합을 이루어지는 토지 이용 패턴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에서의 그 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 복구 단계 아니면 황폐화 단계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황폐화 단계를 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SDGs를 제가 평가를 해봤거든요. 평가했다기보다는 왜 대시보드 있잖아요. 거기서 UNS, DNS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보니까 중위도 지역이 중간이야. 그러니까 북반구는 잘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남반부가 좀 못하고 있고 중위도는 그게 중간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좀 적게 받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런 것 때문에는 뭐 지금 다 알지만 사실은 그 중위도 중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한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연변 지역의 조선 자치, 저는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잖아요. 중앙아시아들은 몽골 빼고는 다 그 옛날 그 소련 연방국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럼 이 나라들의 그 정치적, 사회적인 이런 그 경향은 소련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까우면서도 그런 나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미국은 멀었다는 핑계로 그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러면 이런 국제화 사회에서 그 나라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소련하고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즐겨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유럽하고 해야 되는데 유럽하고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나 옛날에 뭐 고려족도 있고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가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발전 플랫폼,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그 기후적, 그다음에 지리적, 지역적 조건이. 그래서 저는 거기를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블랙시 가봤거든요. 그 터키, 예. 블랙시 이코노믹 그 뭐 컨퍼런스인가 그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흑해 나라들끼리 유엔처럼 해놨어요. 제가 가봤는데 딱 사무실. 그 다음에 지중해 나라들끼리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그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그 이쪽으로 와서 그 캐나다, 그 알래스카 이런 나라들은요, 서컴보리얼 그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그 나라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뭔가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돼서 사우스 투 사우스, 아까 이 좀 남반부 사람들은 야, 우리 이거 저 괜히 선진국 뭐 유럽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뭐 하자.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그 미국이나 유럽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도움 없어도 돼. 이거 우리가 할래. 뭐 그러면 니네 입맛에 맞는 대로 뭐 이렇게 주지 마. 기분 나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화를 했거든요. 그 옆에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우스에. 그래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위도 네트워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미들 레티튜드 리전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렇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60년대 산하고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 탄소 측면에서 배출이고, 그런데 북한 얘기를 어디 외국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꼬여요. 핵 문제로 가고 뭐 정치적으로 가고 환경을 얘기를 하고 토지를 얘기를 하고 다른 걸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한국말로 하면 그냥 그 얘기를 씩 하면서 할 텐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 한정된 저의 영어 표현 능력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미들 레티튜드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미들 레티튜드 쭉 얘기하면 그 다른 그 옆으로 새지 않고 잘 따라오다가 제가 그런데 including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큰 틀의 지구적 범주를 미들 레티튜드로 가져가면 세계적으로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한반도를 얘기해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그 너네 나라 문제 아니야. 남북한 잘 해결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들 레티튜드라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겠네.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벌써 2014년에 제가 했어요. 이런 회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국내의 그 네트워크도 해놨고 그런 거 할 때 이제 사인도 받고 매년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무계획한 것 같지만 계획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게 아주 사실은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과학적인 접근이고 세미나 맨날 하고 그렇지만 비욘드 사이언티픽 그 어프로치 그 이상의 것을 또 노리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가 풀리면 이제 더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남한 한반도 그다음에 쫙 간다라는 게 이제 그 방향성입니다. HDS 코리아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요. 또 제가 지금 공동회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SDGs와 관련돼서 이렇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물, 식량, 에너지의 그 넥서스, 조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9번이 인프라스트럭처일 겁니다. 9번의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16번의 제도. 근데 그것을 국제적으로는 네트워킹을 17번으로 가지고 하고 국내에서 교육, 연구를 통해서 간다라는 게 제가 그 SDG 측면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그 경험입니다. 이 뒤에
는요, 뭐 한국의 그 압축 성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것들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서 연구하고 그 워크숍 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뭐 계속 그들하고 대화해 나가는 거고요. 코로나 전에 한국에서 그 워크숍을 계속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제 곧 이제 아마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고, 저는 이런 걸 할 때 항상 그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즈스탄은 2020년도에 여기가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를 못 갔는데요. 키르기즈스탄 가서 거기에 가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시 또 플랫폼 컴퓨터로 다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우선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원들이 이제 예산도 만들고 국제협력도 하고, 그걸 워크숍한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수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라레가 이렇게 좁아들잖아요. 이것도 물 문제 때문인데요. 거기에 복구를 이제 출장을 가서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분석을 해서 아라레 복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논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적인 조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역시 해서 요거를 제가 SK에 준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단양본으로 해서 계속 출간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SDGs 이행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UN SDGs에 나오는 것 갖고는 저희 나라가 저평가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료 중에서 다 안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향 편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다 있는 자료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쪽 다른 나라에서 없는 자료도 너무 많은데 그 자료를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자료를 갖고 한번 우리나라 자체를 평가를 해본 거고, 그리고 SDSN 이런데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라. 그래야 우리하고 비교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쪽의 통계 자료, 시공간 자료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해야 이제 우리 그쪽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고려대학교의 탄소 흡수량도 이제 다 조사를 했는데, 요걸 기초로 해서 제가 고려대학교 탄소 중립 교육도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는 뭐 강동열 강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해나갈 거고, 이제 저는 올해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다 오니까 좀 피곤은 한데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 글로벌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형편인데 이건 여러분한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요겁니다. 북한을 도와준다, 또는 북한하고의 환경 교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도와준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협력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 게, 그 나라의 현재 상태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자원을 활용하라. 그리고 자립적인 기반으로부터 해라라는 거고요. 최근에 하나 더 늘어난 거는, 이왕하려면 가장 하이텍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하면서 LED 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 이런 거 덜 쓰려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LED 다는데 거기에다 백열등 전기 많이 막는 거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를 훅 가서 설치해 놓고 그래 했으니까 잘 관리해라고 이제 오잖아요. 관리 못하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 고장 났을 때 여기서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그 나라의 역량을 키워놓지 않고 가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나무가 심겨진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고 간다라는 거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고, 나무는 아까 제가 마늘 예를 들었잖아요. 가꿔줘야 돼요. 심어놓고 가꾸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여기 그래서 그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그 산림 복구, 환경 복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그들이 그런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돈은 우리가 내고 일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면서 여러분 같은 유능한 인재가 거기에 통역으로 가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그러면 아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전문가인데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돈은 유엔 국제조직에서 내고 일은 남북이 같이 하고 그러면서 유엔이 그거를 국제적으로 인도스해주는 이런 형식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은 남북협력, 복구는 국제협력, 그 다음에 기술은 남북협력, 돈은 국제협력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거는 북한에 대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어느 국제 조직이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요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조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자료로서는 충분히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자료를 드리고 하나 더 그냥 팜플렛으로 드릴 것인데 고려대학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팜플렛인데요. 이 팜플렛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기회 되면 또 다른 기회 때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21일 날 오후 3시 반에 고려대학교에서 선언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강동열 간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유겸 회장님께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왜 중요하고 미래 세대가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SDG 달성에 있어서 미도적 접근을 통한 물, 식량, 생태계의 조화, 그리고 북한의 산림 황폐화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패들렛으로 넘어가서 약 10분간 교수님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 질문을 제가 선택하여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중위도 지역이 연합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아세안이나 EU 같은 지역 협력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연합하여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예, 이에 대해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연합체는 현재 없고요.
제가 저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그 미들 레티튜드 리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멤버로 돼 있습니다. 그 멤버가 거의 한 50여 개 조직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굵직한 대학과 중앙아시아 쪽 대학과 그다음에 그 유럽의 그 연구소 그 중에서 가장 큰 연구소가 아까 말씀 이아사 있고 뭐 연변대학 나자르바이 카자흐스탄의 그 나자르바이에프 대학 뭐 등등이 있어서 아직 그 학문적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한 에어리어에 머물러 있다. 누군가 그걸 그 이렇게 정치적 영역, 또는 사회적 영역, 국제적 영역으로 그걸 가져가면 제가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박수 칠 예정이고 제가 거기까지는 역량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인지 성과가 미미한데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예, 이게 뭐 제 영역은 좀 아니라 뭐 답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목표 관리제가 이제 되는데 몇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문별로 이제 할당된 양이 그게 지킬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해 정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국가와 그 대상자 측면에서 다르고 또 부문 내에서 또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이는 방식이 그 부문 내의 어떤 경쟁 체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걸 해야 되는 당사 조직에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하려고 있고 그게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작년까지는 그 탄소중립 그 계획을 2050 뭐 넷제로 달성할 그거 만드는데 역량이 모두 가 있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갈등이 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가지 않나. 뭐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기후변화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저의 옛날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비교 이론 뭐 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은 최빈국의 그 경우였다가 저기 지금 뭐 잘 사는 나라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최빈국이었다. 그런데 50년 뒤, 60년 뒤에 지금의 상태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되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는 그거의 가능성이 옛날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은 되지 못할 것이다. 개선의 여지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민감하냐 취약하냐를 봤을 때 취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취약한 걸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하고의 그 공동으로 일할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취약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치료해서는 안 되거든요. 취약한 전체를 국가 전체를 가야 되는데 많은 어디에서 많은 그 나라들의 협력이 거기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특히 질문에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그 대응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제가 영역하는 데서는 뭐 토지 기반의 이런 협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다른 그 산업 부문, 그 배출을 많이 하는 부분의 역할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화스럽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과거처럼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계나 기업진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계 전반에서 가진 시각에 차이가 있나요? 뭐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정계나 뭐 다른 쪽은 저는 잘 모르겠고 학교는 분명한 거는 기술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그 어떤 정책적 대안, 패스웨이, 경로를 개발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다양한 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들, 연구소들이. 그런데 다만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몇 단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사실은 좀 그렇게 소홀 정도는 아닌데 좀 뒤쪽으로 좀 밀려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뭐 그 경로 개발을 좀 노력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이어져야 된다. 그 사회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과연 그럼 누가 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그, 뭐 이렇게 보면 저같이 좀 그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